오늘 강의해 주실 박사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지대 정치학과에서 북한 전공을 하셨고요. 에하드 통일연구소장님으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송원근 박사님이십니다. 북한의 정치 사상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제가 새벽에 극동방송으로 남과 북 주제로 늘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정치가 그래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사가 먼저 들어가더라고요. 북한의 정치 사상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오늘 박사님을 통해서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박사님 잠깐 나오셔서 소개 말씀해 주시고요. 강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원 박사님.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지금 저희가 다 같이 환영의 박수로 우리 박사님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제 얼굴보다도 이제 강의를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1시간이라 그 짧은 시간이니까 시간 동안 이해하시고 또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정치와 사상 이해 이론적 그 틀이 먼저 형성돼 있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학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북한의 정치를 이해하려면 어떤 이론적 틀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알렉산더 윈터먼트가 얘기한 컨스트럭티비즘이라고 하는 구성주의라고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권력 행위나 권력 현실 분석이나 권력 추구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 사상, 비전, 의미 이런 관념적 요소, 자원, 권력자의 정체성과 이익 이런 걸 파악하면 그러니까 북한의 정치는 사상이나 가치, 신념, 아이디어 역할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좀 더 학문적인 얘기를 할 때 더 깊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북한의 정치 체제는 어떤 체제일까? 우리 지금 북한의 정치를 이해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북한의 체제를 그냥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 전체주의 독재 체제. 이거 우리가 늘 듣던 얘기잖아요. 근데 일단 단어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전체주의라는 말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3세대까지 세습 독재한 체제죠. 그리고 민주 집중제, 북한의 체제를 그냥 민주 집중제라고 얘기를 해요. 민주 집중제라는 말도 마르크스 엥겔스에 의해서 처음 제기된 말이고요. 레닌에 의해서 이게 확립되어 있는 그러니까 공산주의 세계 속에서 확립되어 있는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북한의 체제는 자기들이 봤을 때는 우리는 민주 집중제다. 그러니까 북한 공식 명칭이 북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북조선 인민공화 그러니까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민주주의 그러면 우리 자유주의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민주 집중제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노동당이 정군, 사법부 모두 통제를 하죠. 그러니까 입법부나 행정부가 북한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입법부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한다고 보죠. 행정부도 다 지시를 내리고 그러니까 입법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노동당에서 입법부나 행정부나 사법부 전부 다 통제를 하죠. 그리고 어떤 자기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북한이 그 민주 집중제인데도 그 특별한 거는 스탈린이 수정한 수정민주 집중제가 북한의 정치 체제예요. 자, 이런 용어들은 좀 낯설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하면 우리 본론 얘기를 못하니까 이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의 그 수정 민주 집중제라는 말은 지금 이 북한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 요거는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모든 교육기관과 선거기관은 혁명적 당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당의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하부기관과 이 자치제는 최고 지도기관의 방침을 전달해야 한다. 당 규율을 엄격하게 유지하고 국론 통일을 위해 소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 공산당 내 하부기관은 상부기관의 명령에 무조건으로 복종해야 한다. 근데 북한은 그러니까 소수 인민조직인 세포조직 의견 개진 후에 노동당 조직인 전도대를 통해서 최상단 수령에게 모든 내용이 전달되죠. 그럼 수령은 결정된 사항을 하부기관에 순차적으로 전달을 합니다. 이 결정에서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민의를 반영해서 정치하는 민주인데
대신 집중됐다. 그래서 민주 집중제인데 스탈린은 마르크스 엥겔스가 얘기한 집중제보다도 더 강한 수령 독재에 의한 민주 집중제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김일성이 받아들여서 북한 체제를 만든 거예요. 북한 체제가 어떻게 그 체제 정치 체제가 만들어졌느냐 이해할 때는 스탈린 수령 민주 집중제를 받아들여서 그걸 북한 땅에다 그대로 실현하려고 했구나. 근데 조금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 이제 북한의 주체 사상을 이해하려고 할 때, 북한의 사상을 이해할 때 이 말이 이제 스탈린이 그 정치 체제를 북한에다가 심으려고 했다가 소련에서 스탈린이 죽고 난 다음에 후르쇼프가 안 돼라고 말하니까 바꿔야 되는데 북한은 이미 스탈린 방식으로 만들었던 수령 그 민주 집중제를 포기하기 싫으니까 김일성이 우리식 사회주의를 한다고 얘기하면서 주체 사상을 덧입힌 거예요. 자, 그 내용은 이제 뒤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도 내가 북한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 공부했다 그러는데 누가 스탈린의 수정 민주 집중제를 이해합니까? 그런 말도 있어?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용어를 좀 더 이해시킨 거예요. 이 북한 체제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스탈린의 정치 체제를 북한에다가 그대로 만들어 보려고 했던 내용이 이제 그게 점진 발전돼서 지금 현재 수령 절대주의 국가, 수령 우상화 국가로 변모됐구나. 그 내용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미국의 싱크탱크 평화기금의 외교 전문지인 포린 폴리스에서 조사한 거예요. 2005년부터 4가지 지표를 갖고 전 세계 정치 체제를 이제 평가하는 그 지표를 12개 지표를 만들어 놓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포함되고 북한에 대해서도 이제 내용은 첫째가 응집력,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형성됐다면 치안 유지력이나 지배계층 파벌화나 집단적 갈등 평가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또 경제는 상태가 지금 불평등 상태는 어느 정도고 인력 유출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치는 국가의 합법성이나 공공 서비스나 인권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사회는 인구 압박, 일정 명령당 인구수는 어떤지, 난민 및 국제 이동이나 외부 개입은 되는지 이런 걸 가지고 10점 만점으로 해서 점수를 매겨요. 그러니까 매겨서 국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2022년도에 북한의 국가 취약 지수가 179개 국가 가운데 32위예요. 거의 최하위. 그러니까 취약성이 굉장히 높은 국가죠. 그 점수 봐도 이건 국가로서 합법적인 국가 자격이 있다 없다. 국가 합법성이 9.9점이에요. 9점은 10점 만점이 빵점인데 이건 완전히 국가로서 합법성이 없다 그 얘기인데 9.9점이면 이거 국가로서의 합법성이 없는 국가가 북한인 거죠. 그리고 인권 문제를 얘기한다면 북한에서는 사회정책 생명체로서의 인권을 얘기하지만 그런 인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인권에 대한 문제를 했을 때 9.23점이면 이것도 뭐 거의 인권이 완전히 유린된 땅이 북한 땅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로서 사실 이런 국가는 존재하면 안 되는 거죠. 지구상에. 이게 지금 북한의 실체, 그러니까 객관적인 실체로 북한을 볼 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취약 국가 지수에 관한 얘기 지금 이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북한의 정치 체제와 사상의 내용을 본다면 김일성주의를 순수 이데올로기로 한 실천 이데올로기로서의 정치 체제가 북한 체제다. 이게 이제 정치 체제와 사상과의 관계예요. 저한테 지금 강의해달라고 요청하신 내용이 북한의 정치 체제와 그 사상 이것에 대해서 동시에 이해하기 위한 거니까 그럼 지금 주체 사상 들어가기 전에 정치 체제 북한의 정치 체제와 사상과는 관련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했을 때는 북한이 수령 절대주의 세습 독재 체제를 갖게 된 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실천 이데올로기로서 정치 체제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거 아닌 거예요. 주체 사상에 의해서 명명되는 이게 순수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김일성주의를 순수 이데올로기란 실천 이데올로기로서의 정치 체제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순수 이데올로기, 실천 이데올로기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럴 수 있는데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면 마르크스의 철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데올로기라면 이걸 실천하는 국가는 자기가 실천을 했을 때 마르크스주의의 정신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평가를 받잖아요. 실천을 했으니까. 그때 만약에 어떤 수령이 행동을 했는데 마르크스주의에 없는 걸 했다. 공산주의 국가 가운데
그러면 그럼 그 수령은 잘못된 수령이다.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가 아니니까 너는 틀렸다 하고 그 다음 때가 그 사람은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스탈린이 소련을 세울 때 마르크스 레닌 이후에 스탈린이 통치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자본주의는 반드시 공산주의 세계로 진화된다. 그러니까 이 진화되는 과정 속에서 과도기가 있는데 과도기에는 당 독재를 해도 된다. 이게 마르크스 이론에 있어요. 순수 이론의 이데올로기에. 근데 스탈린이 이 과도기니까 그 혁명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볼세비키 혁명에서 일으켰던 당원들하고 자 경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니까 뭐 노동자 농민 프롤레타리아 혁명 일으켰으니까 노동자 농민들이 지식인들 인테리들 다 때려잡고 막 하고 난 다음에 나라를 세우려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탈린이 생각할 때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내 말 안 듣는 같은 볼세비키 당원들까지도 다 죽이기 시작했어요. 수청시키기 시작. 야, 과도기다. 과도기의 과도기다. 그래서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키는 이 노동자 농민들이 공산주의를 다 이끌어낼 수 없으니까 내가 이들부터 바로잡겠다. 그래서 스탈린이 개인 독재를 해요. 소련에서. 그때 코민포럼을 해서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이 다 스탈린을 향해서 집중시켜 놨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 초기에 북한 세워질 때 회의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스탈린 만세, 김일성 만세 이러고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스탈린이 전체 공산주의는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슬로건 아래 묶어나가는 일을 해나갔었는데 그때 스탈린이 독재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때를 이은 사람이 후르쇼프인데 후르쇼프가 대를 이어서 보니까 막스주의 순수 이데올로기에 과도기의 수령 독재론이라는 이론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스탈린 틀렸다. 그래서 스탈린이 만들어놨던 동상이가 다 때려부시잖아요. 그리고 스탈린 따라가지 말아라 하고 북한을 봤더니 북한이 스탈린 방식으로 국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천 이데올로기에서 틀린 거니까 하지 말라고 압박을 준 거죠. 프루쇼프가. 그때 김일성이 이대로 했다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주적 입장에서 우리는 큰 대국이라고 따라가지 않는다. 우리도 막스주의를 따라가지만 우리는 공산주의로 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 이론을 더 발전된 이론을 제시하고 그 발전된 이론을 순수 이데올로기로 해서 실천하는 국가를 세우겠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황장엽 보고 너 내가 말하는 주체사상 알아갖고 와. 그래서 주체 철학을 만든 거예요. 그걸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게 주체 철학에 의한 이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북한 체제를 공산주의 국가로 이끌어 지상낙원으로 이끄는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나라를 끌고 간 정치 체제라 그 말이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지금 얼굴들 이제 뵙고 있는데 이게 지금 딱딱하게 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해 못 하시면 다음 진도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상은 일단 마르크스 레닌주의 그러면 이건 스탈린주의예요. 스탈린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라는 말을 쓰니까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북한에 심으려고 했던 거예요. 스탈린주의를 북한에. 그 사상을 가지고 사회주의 스탈린 개인 독재 사상에다가 김일성의 주체 통치 그리고 황장엽이 철학 갖고 와 그랬더니 막스를 뛰어넘는 사상이라고 공산주의로 가는 이론을 가져온 게 유심론적 변증법이에요. 마르크스는 유물론적 변증법을 가지고 이 하나의 모든 것은 자본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의해서 설명되는 거지 보이지 않는 세계 가지고 말할 필요 없다. 막 이렇게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음의 세계를 가진 유심론적 변증법이라는 철학 시스템을 가지고 김일성과 가져온 거예요. 지상낙원으로 가려면 유물론적 변증법이라는 막스주의가 더 진화된 게 유심론적 변증법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독재를 하면서 가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용은. 이 철학을 가지고 여기다가 인간 중심 철학에다가 김정일이 또 가만히 보니까 이거 수령 독재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돼. 그럼 완벽하게 더 독재가 되는 자기식으로 해석한 수령 절대주의, 선군 사상이라고 하는 이 사상을 다 합쳐놓은 사상이 북한 내부에서 말하는 주체 사상이에요. 그럼 이게 이론적으로는 논리성이 있느냐? 북한 주체 사상 공부한 사람들이 하다가 말아요. 앞뒤 말이 맞아야지 도대체.
무슨 이데올로기나 사상이나 철학을 말하려면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논리가 서로 모순되는 유물론적 변칙권과 유심론적 변칙권은 논리 모순이에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합쳐놨어요. 근데 합쳐도 되는 방식이 있어요. 북한에서. 북한에서 이거 갖고 따지는 사람도 없고 그냥 다 받아들이게끔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해서 연구하다 보면 굉장히 난삽해. 이게 다 혼합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아이고 이게 뭐 사상이라고 할 것도 없네 이러면서 포기를 해버리고 한 연구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해할 때 이게 난삽하게 혼합되어 있는 형성된 북한의 수령 신권 체제구나. 여기까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북한 사회. 북한 사회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 집중제라고 그랬어요. 그 민주 집중제면 어떤 게 민주 집중제면 이런 거예요. 자, 도표 보이세요? 가운데 수령 절대주의라고 딱 으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나와 있죠. 수령 절대주의. 요 수령에게까지 맨 밑바닥에서부터 쫙 올라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회에는 사회주의, 막스 레닌주의를 그대로 따라가요. 스탈린주의를. 이걸 채택하고 이걸 이제 북한에서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만들겠다고 김일성의 그 수령 그 우상화 정책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주체 철학을 만든 거예요. 맨 처음에 김일성은 오른쪽 청산리 방법, 철마운동, 대안의 사업체계 뭐 이런 걸 주장하면서 이제 북한 체제를 수령 중심제 국가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시작하죠. 자, 이 도표를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도표를 사실 왜 그렸냐면 대학원 학생들한테 제가 강의할 때 학생들이 저한테 북한 체제를 한눈에 보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한눈에 봐라 그러고 이거 도표 그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다 이해를 하셔야 북한 체제가 이렇게 된 거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합쳐진 거죠. 어, 그 태흥호 공사가 이제 우리나라 와서 그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주체 사상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삼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책에서 이제 얘기한 내용이에요. 북한 사회를 지탱해 주던 주체 사상과 공산주의 이념은 이미 북한 주민의 마음에서 떠난 지 오래다. 지금도 북한의 수령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운명도 미래도 맡기면 된다고 선전하지만 북한 주민은 자신의 힘과 머리만을 믿고 있다. 이게 지금 그럼 주체 사상 지금 공부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것 같으죠? 자, 하나 더 한번 보세요. 북한에서 주체 철학을 강좌장으로 가르치던 분이 남한에 내려와서 공부해갖고 박사학위를 받고 다시 이화여대에서 북한어 강의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세요. 현인의 교수님이라고. 그 북한에서 주체 사상, 주체 철학을 20년 동안 가르치던 교수예요. 이제 남한에 내려와서 탈북민으로 와서 이분이 이제 이화여대에서 지금도 강의하고 있는데 북한어 강의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남한에 내려온 탈북민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보고 난 다음에 한 말씀이 이 말이에요. 그들의 사고 방식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정보가 머리에 입력되어 나오는 메커니즘이 남쪽에 왔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북에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욱 바뀌지 않아요. 북한의 주체 철학에 의해서 형성된 사고방식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전히 남한에 와도 주체 사상이 이 몸에 배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어렸을 때 자전거를 배웠거든요. 한 20년 동안 자전거를 안 타다가 내 앞에서 자전거를 탔어요. 제가 자전거를 탈까요? 못 탈까요? 탑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어. 북한에서 주체 사상은 북한 사람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몸으로 체득하게 만들었어요.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주체 사상을 머리에 새긴 게 아니고 가슴에 신비에 새겨놨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지겠습니까? 그럼 태영호 공사가 얘기한 거 한번 다시 한번 또 한번 보세요. 지금도 북한 수령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운명도 미래도 맡기면 된다고 선전하지만 이게 북한에서 현재 말하는 주체 사상이에요. 하지만 북한 주민은 자신의 힘과 머리만을 믿고 있다. 자신의 힘과 머리만을 믿는 게 이게 주체 철학이에요. 그럼 북한의 주체 사상이 지금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주체 사상 이제 한번 정의를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북한에서 이 주체 사상이 어느 정도 센가 도널드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미국 루이지애나 출생의 주립대 철학사로 워싱턴 대학교 석박사 학위를 받고 우리나라 조선 후기 사상 문화사를 엄청나게 연구한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을 너무 잘하는 분이에요. 이 아시아학부 한국 문화학 교수로 있는 분인데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체제, 주체 이런 걸 다 보고 난 다음에 한 말이에요. 북한의 주체는 국가 통일을 위한 이데올로기적 도구이다. 주체 사상이 북한 내부의 통합을 위한 도구로서의 통일 이데올로기고 주체 사상이 한반도 통일 국가 이데올로기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주체 사상에 의해서 한반도를 통일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거 안 버립니다. 북한에서 통일론을 연구를 해보면요. 북한의 통일론은 1980년도에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고 하는 이미 국호를 정해놓고 연방제에 의한 통일론 얘기하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4대 신화가 있어요. 5대 신화가 있는데 5대 신화 가운데 하나가 수령이 반드시 한반도를 통일시킨다. 수령 통일론이 있어요. 수령에 의해서 북한은 통일을 시키는데 그 수령에 의한 통일이 주체 사상에 의한 통일이에요.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도널드 베이커가 얘기하는 건. 그리고 김일성 대학교에 그 초빙 교수로 가 있었던 알버트 브루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일성이라는 북한의 정체성은 적어도 한 세대 내에서는 남한의 어떤 가치로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 사람이 가장 강력하게 생각하는 무기가 핵무기가 아니라 주체 사상이에요. 이 사상을 이 김일성 대학에서 강의하던 이 알버트 브루논이 한 말이 한반도에서 남한에서 어떤 사상, 어떤 가치 가지고 와도 이 주체 사상 못 무너뜨린다 그 얘기예요.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지 지금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에 가서 물론 북한 지지자들이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 더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더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 보면요. 저는 이분 이론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뭐 학자로서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나 보죠. 북한을 보는 관점이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재적 관점으로 얘기할 때 북한 체제 수용적 관점에서 북한을 얘기하는 사람이 신은희 교수라고 미국 심슨대 종교학부 교수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잃어버린 민중의 주체를 회복시킨 인물인 역사적 예수도 주체 사상가였다. 북의 몸부림은 어쩌면 기독교 정신에 가장 근접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복원인지도 모른다. 주체 신앙 얘기하고 주체 신학을 얘기하는데 이게 도무지 저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뭐 북한 입장에서 북한 내부적 관점, 내재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또 한국에 와서도 뭐 강의도 막 하고 그러는데 또 듣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입장은 다릅니다. 이거는 전혀 소화가 안 되고 뭐 학자로서 얘기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북한 체제를 북한을 보는 관점이요. 체제 저항적 관점, 비판적 관점, 경험적 관점이 있어요. 저는 통전적 관점에서 보는데 북한 내부 체제, 북한 체제를 제가 연구했어요. 그리고 북한에 대한 사상을 연구했어요. 사상은 북한에서 내려온 황장엽 선생 만나서 1년 동안 같이 공부했어요. 그리고 북한의 사상과 북한의 체제를 제가 공부하고 나서 체제론적 관점에서 북한을 들여다보니까 주체 사상은 체제 형성 과정에서 형성된 이런 사상이다 하고 제가 이해를 하게 됐고 황장엽을 만나서 인본주의 철학이 뭔지 북한에서 말했던 주체 철학의 핵심이 뭔지 이제 그 내용을 공부하고 나서 종합적으로 제가 이해하고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해서 나왔던 게 책도 나오고요. 주체사상의 책도 쓰고 이런 내용을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시간 동안 제가 도무지 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핵심만 이해하시라 그 말이에요. 어쨌든 북한의 주체사상을 이해를 할 때 일단 북한의 주체사상이 합리적인 사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상 자체가 모순되는 사상이에요. 주체 통치는 김일성이 했어요. 김일성은 중학교뿐이 안 나왔고 철학 몰라요. 사상 몰라요. 이거 모른다는 거 입증해 준 사람이 남한의 김영환이라고 하는 주사파 만든 사람이에요. 김일성 만나보고 난 다음에. 이게 뭐야 이거 주체 사상이 김일성이 만든 줄 알았더니 물어보니까 김일성도 모르네. 이렇게 하면 회심을 했잖아요. 그래서 북한 민주화 운동하고 있잖아요. 북한에서는 죽이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김일성은 주체 사상을 철학의 내용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자기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있는 거를. 주체 통치를 하고 있었던 김일성이 알고 있는 거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만 알고 있어요. 스탈린주의만 알고 있다고요. 그 스탈린주의를 가지고 자기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만든다고 얘기를 한 거고 황장엽이 철학으로 만들 때
수령 독재를 만드는 기반을 만들어준 건데 어쨌든 황장엽은 자기는 그런 뜻으로 만든 건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인문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마르크스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한에 와서 한 얘기지만 북한에서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철학가도 모순이 된다고요. 이 모순 자체가. 근데 북한에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위에 마치 주체 철학이 아무 모순 없이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할 뿐인데 모순이에요. 그리고 황장엽의 인간 중심 철학하고 김정일이 수령 절대주의 모순이에요. 제가 황장엽 선생님 만나서 같이 얘기 들을 때 아니 말할 때 김일성 얘기할 땐 욕을 안 하는데 김정일만 나오면 그냥 바로 육두문자로 욕을 점잖으신 분이 욕을 하면서 시작해. 저놈 때문에 다 망했다 그러고. 물론 김정일이 자기 아내고 자식이고 다 죽였으니까 분노도 있으실 만하지만 그래도 황장엽이 봤을 때는 자기가 만든 철학을 왜곡시킨 게 김정일이라는 거예요. 주체사상 공부하다 보면요. 주체 철학에 대해서 주체 사상에 대해서 최초로 북한에서 논문을 발표한 사람이 김정일이에요. 1982년도에. 주체 철학 만든 때는 1972년도예요. 1971년도에 끝나서 72년도에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사에다가 대대적으로 우리 북조선인민공화국은 주체 사상 국가다 하고 선포를 한 때가 1972년이에요. 김정일이 10년 후에 1982년에 주체 사상에 대해서 자기가 논문 발표하는 것처럼 북한 주민들한테 쫙 발표를 해요. 우리 아버지 김일성의 주체 사상은 이거다 하고 자기가 이제 설명하면서 북한 사람들한테 알려줬죠. 근데 김정일은 사상에 대해서 자기식으로 해석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이해하실 거예요. 아, 이거 그래서 황정엽이 김정일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를 갈았구나. 처음에는 같이 뭔가 하자 그러더니 모순이라는 거예요. 김정일이 말한 거는 주체사상이 수령 절대주의예요.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주체사상이 뭐냐 그러면 수령 절대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령 절대주의를 얘기할 때는 북한에서 있는 유일사상 10대 원칙, 지금 김정은이 유일통치 10대 원칙, 그 10대 원칙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탈북자들이 거의 주체철학 잘 몰라요. 북한에서는 사상으로 주체사상을 북한 사람들이 주입시키지 않았어요. 주체 문해론을 가지고 문학과 예술을 가지고 북한 주민들에게 설득시켰고 그리고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지키면 그게 주체사상인지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외부로 얘기할 때는 주체 철학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굉장히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주체사상이 굉장히 짜임새가 있는 것처럼 들려지고 사람들이 듣지만 실제 북한 내부에 있는 사람은 모른다 그 말이. 그런 철학까지 공부하겠어요? 김일성도 몰랐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논리 모순되는 건데 그 안에서 꽉 걸어 잠그고 아무것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자유롭게 토론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무조건 믿어 따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락인 이펙트라고 얘기하는데 완전히 잠금 효과가 있어서 그 내부에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따르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조금 더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조금 있으면. 주체사상의 그 모순이 억지 결합이라고 할 때 무슨 어떤 내용들이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마르크스 레닌주의, 스탈린주의, 그 민족주의, 조선민족 제일주의, 우리식주의, 6.25 사상 가부장 식권통치, 유기체적 전체주의, 인간중심 유심론 이런 것들이 억지로 결합됐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은 북한의 주체사상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된 게 아니라 그 나라 북한이라는 수령을 절대적인 우상으로 섬기기 위해서 수령 절대주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논리 모순이 되는 거지만 억지로 결합을 시켜놨구나. 그러면 억지로 결합되면 깨지기도 쉽겠구나. 이거는 어떤 사상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니구나.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다음에 자 북한의 주체 사상에 대해서 이해하실 때는 북한의 핵심 통치 수단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남한에서는 어떤 사람의 사상, 철학 얘기하면 그 개인 거예요. 그 사람 거예요. 하지만 보편적인 우리 사상으로 우리가 한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북한에서는 이 주체 사상이 통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통치 수단이니까 지금 현재도 김정은이 딱 들어서고 난 다음에 2012년에 딱 자기가 수령의 자리로 딱 들어서고 난 다음에 김정일 죽고 난 사후에 되자마자 노동신문에다가 김일성, 김정일주의는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혁명사상이며 인민대중 중심의 혁명 이론과 영도 방법을 포괄하고 그 사상 리론들이 하나로 전일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는 혁명사상이다. 지금도 여전히 북한에서는 이 사상 사업을 틀어쥐고 우리는 나가겠다. 필승부패로 나가겠다. 정치 사상 진치는 끄떡없다. 이 사상으로 가겠다. 하고 김정은이 선포를 하고 수령만이 할 수 있는 주체사상 해석을 했어요.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아버지가 말했던 성군 사상은 다 합쳐서 이 두 가지는 주체 사상은 한마디로 인민대중 제일주의다. 그리고 김정은이 다시 해석된 주체 사상에 대해서 설명해 나가면서 여전히 북한은 주체 사상에 의해서 통치를 하고 있다. 자, 주체 사상 공부했는데 그럼 주체 사상 정의는 어떻게 내리냐? 북한에서는 성경하고 똑같은 권위를 갖는 내용이 북한의 총소라는 게 있어요. 총소는 김일성에 관련된 모든 혁명 역사, 글, 시, 소설, 수필 이런 모든 걸 다 합쳐서 총소라고 그래요. 김일성에 관련된 건 김일성 총소, 김정일에 관련된 건 김정일 총소, 김정은도 이번에 총소 냈어요. 2020년도에. 그래서 김정은 총소까지 나왔어. 그럼 총소의 권위가 어느 정도 권위인가? 북한하고 우리 남한하고 다른 게 뭐냐면 남한에서 최고 권위는 헌법이에요. 북한에서 최고 권위는 수령의 교시예요. 그럼 북한에서 헌법은 어느 정도 위치인가? 헌법보다 상위법이 노동당 규약이에요. 노동당 규약보다 상위법이 수령 유해사상 10대 원칙이에요. 유해사상 10대 원칙보다 상위법이 수령의 교시예요. 이게 북한 체제를 이해할 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나 수령이 교시가 최대인데 김일성의 저작집 제38권의 주체사상에 대해서 김일성이 말한 건 이 자체가 정의라고. 제가 이걸 좀 읽어드리면 이 정의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추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 이게 정의예요. 근데 요 말만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이 말을 붙여놨어. 자주적인 새 사회를 하느님이 건설하여 줄 수는 없다.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 재부도 사람만이 창조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주체사상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체사상에 의해서 혁명과 건설이 이루어지고 북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건설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주체사상은 왜 기독교인이 우리가 봐야 되냐면 제가 이 주체사상 이해하고 난 다음에요. 일반인들한테도 주체사상 강의하라고 그럴 때 제일 힘든 대상이 불교 신자나 이런 사람한테 가르치려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설명해야 돼. 주체사상 설명. 기독교인들은 바로 설명하면 알아들어. 여러분은 10분 만에 알아들어요. 기독교인들은. 그 주체사상이라는 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 전투인 이유가 뭐냐면 주체사상은 하나님과 싸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주체사상을 북한 선교나 통일에 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왜 이 시간에 주체사상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이걸 부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베이커가 얘기한 대로 한반도의 어떤 사상으로도 못 이긴다 그랬는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사상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태영호 공사가 우리나라 와서 이분이 기독교 신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태영호 공사가 우리나라 와갖고 하도 기독교인들이 강의를 해달라고 부르니까 오면 또 꼭 종교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북한의 종교를. 이분이 언제 종교 공부한 적이 있나요? 그래 본인이 하도 기독교 단체에서 자꾸 부르니까 자기도 야 이거 내가 성경은 한 번은 봐야 되겠는데 막상 성경 보려니까 보니까 어렵더래. 영국에서 공사를 하고 그랬는데도 성경을 안 봤었으니까. 그리고 어느 목사님 보고 어느 목사님 성경 좀 쉽게 보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똑똑한 목사님이 가르쳐 준다면 쉽게 보는 방법이 있다고 성경 만화책으로 보면 된다고. 그래서 본인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태영공사가 만화책으로 쫙 읽었대. 그리고 이분이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기독교인들이 주체사상 옆에다가 성경 구절 이렇게 뚝 대조시켜 놓으면 북한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다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것도 조금 더 이제 설명하시면 이거야? 이런 정도야? 주체상이 이제 그렇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이제 학문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협의 개념과 광의 개념으로 보는데 북한에서 김정은이 말한 거는 광의 개념으로 설명한 거예요. 주체사상에 대해서. 협의적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철학적 원리에다가 인본주의 철학, 유신론적 변칙법에다 사회 역사 원리, 인민 대중 중심, 인민 발전 역사, 계급 투쟁 역사, 지도적 원칙으로 김일성이 한 말은 자주적 입장, 창조적 입장 이 두 가지 말했거든. 이 사회 역사 원리를 말할 때 주체 사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협의적으로 얘기할 때.
그런데 북한 안에서는 이 개념을 광의적 개념으로 쓴단 말이에요. 이 주체 사상에다가 혁명 이론 집어넣고 영도 체계 10대 원칙까지 다 합쳐서 주체 사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이 앞에 있는 내용들 잘 모른다고요. 이 영도 체계 10대 원칙 이것만 딸딸 외고 노동당 당원이 되려면 유해사상 10대 원칙의 10가지 내용이 54개 조항, 60개 조항까지 있어요. 이게 지금 줄어들었는데 이 조항을 1.1획도 가하거나 감하지 않고 그대로 외워야지 당원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를 유해사상 10대 원칙을 외워야지, 영도 체계를 외워야지, 그래야지 북한 체제 내에서 노동당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때부터 이건 막 줄기차게 외우는 암기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체 사상으로 알고 있다고요. 근데 황장님의 주체 철학에는 이 내용이 거의 없어요. 유심론적 변칙법이라고 하는 철학 체계예요. 그래도 그거 안에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이라는 게 이론이 있거든요. 그 이론이 김정일이 이걸 자기식으로 왜곡해서 바꿔서 쓰는 거예요. 이 체제 안에. 자, 이제 또 조금 더 이걸 또 이해하시려면 제가 이 북한의 그 1945년부터 현재까지 주체 사상이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게 처음에 45년부터 54년까지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스탈린 사상만 있었어요. 북한에. 그러다가 55년부터 6.25 전쟁 끝나고 난 이후에요. 73년까지 김일성이 수령 자기 독재를 하기 위해서 정치 체제를 만들 때 그때 사상에서의 주체 얘기하면서 스탈린이 했던 대로 스탈린이 자기 공산 당원이었던 볼세비키 당원들을 막 숙청시켜갖고 히틀러가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요. 북한, 소련에서. 마찬가지로 북한도 김일성이 수령 독재를 하기 위해서 사상에서의 주체 얘기하면서 남노당파, 박헌영을 중심으로 남노당파들을 같은 공산당원인데 자기 안에 있는데 다 숙청 제거시켰어요. 자기 말 안 듣는 사람들을. 그리고 경제에서 자립 얘기하면서 이 8월 종파 사건 있고 정치 내주 자주 이런 얘기하면서 북한 안에 있는 연안파하고 러시아 소련파를 제거시켜요. 그리고 정치에 자주 얘기하면서 1967년도에 갑산파, 같은 김일성하고 같은 갑산파를 제거하고 그 빨치 삼남 빼고 난 다음에는 김일성도 다 죽여. 제거시킬 때 주장했던 말이 경제에서 자립,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이런 말 썼던 거거든요. 이건 사상이 아니에요. 통치하기 위해서 자기가 독재 정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장했던 말인데 이 말 가지고 자주적 정신과 창조적 정신으로 막스주의를 뛰어나는 사상을 가져와라 하고 황장엽한테 말을 한 거예요. 황장엽이 이거 만약에 나 모릅니다 이러면 그 자리에서 죽이지 뭐. 네가 막스주의 공부하고 철학 박사학위 받고 소련에서 공부하고 온 놈이 그것도 몰라 이러고 이러면은 그래 황장엽이 똑똑하니까 제가 알아오겠나이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그래 그럼 2명 데려가세요. 그리고 자기 별장 줬잖아요. 가갖고 3년 동안 연구해갖고 황장엽이 자주적 입장이라는 말은 소련 말도 안 듣고 중국 말도 안 듣고 우리식으로 사회주의 하겠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그리고 창조적 입장이라는 말은 그 이론 따르지 말고 그 이론보다 뛰어난 이론 가져와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철학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나름대로 철학을 쫙 정리하고 온 게 본인이 A4 용지 100페이지에다가 쫙 그 철학 이론을 써갖고 까만 가방에다 딱 넣어갖고 김일성한테 바쳤대. 수령님이 말씀하는 주체 철학이 이런 내용인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김일성이 딱 봤더니 됐어. 네가 가르쳐. 그리고 본인이 노동당원 가르치고 주체철 가르친 거예요. 김일성이 자존심이 지가 배우겠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은 그 주체 철학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아요. 황장님이 계속 물어봤대. 제가 드린 그 까만 가방 김일성 수령님이 좀 읽어보셨습니까? 문해력이 되냐고요. 철학서를 읽어낼 만큼 해석 문해력이 되겠어요? 똑똑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건 그 철학 내용은 또 철학자들이 복잡하잖아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안 봤다는 거예요. 남한에서 북한에서 내려보내는 단파 방송을 들으면서 혁명 일으켰다고 공부한 사람이 서울대학교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이 김영환이 뭔가 정말 멋있는 사상을 만드는데 북한 얘기 들어보니까 북한에는 교육도 무료로 시키고 의료도 무료로 무상의료하고 또 사회가 이미 벌써 사실은 북한이 남한보다 70년대 초기에 더 잘 살았어요. 6.25 전쟁은 똑같이 잿더미가 됐지만 북한에서는 먼저 천리마 운동하고 막 이런 거 하면서 막 혁명하면서 김일성이 막 굉장히 푸시를 가하면서 노동 동원하면서 경제를 확 일으켰어요. 그래서 우리 남한보다 더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때는.
근데 김영환이 들으니까 북한이 정말 지상 낙원 같은 멋있는 나라라는 얘기도 하는데다가 주체 사상 얘기를 하는데 기가 막힌 내용이야. 들어보니까. 야, 이런 사상을 모르구나. 그러니까 강철서신이라고 대학생들한테 막 뿌리면서 이걸 부르기 시작해갖고 한국에 주사파가 생긴 거예요. 쫙 퍼져나가고. 그래, 북한 김일성이 봤을 때 너무 멋있는 일이 일어났잖아. 야, 이거 곧 통일되겠구나. 저 젊은 사람들이 다 주사파가 돼갖고 북한은 김일성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김일성이 너무 감동해갖고 야, 그 남한에 김영환 좀 데려와. 또 김영환 입장에서는 그 위대하신 수령님을 한번 보고 싶고 그래갖고 잠수함을 내려보내갖고 2번이나 북한 갔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김영환이. 내가 김영환이 쓴 책을 갖고 읽어보고 내용을 알았어요, 이 내용을. 3번 올라갔대나. 올라가갖고 김일성을 독대했대요. 만나갖고 자기가 하도 들으면서 너무 위대한 사상이라 질문을 해봤대. 서울대 학생이니까 똑똑하잖아요, 나름대로. 물어보는 족족 모르더래. 김일성이. 본인이 너무 깜짝 놀랐대. 아니, 어떻게 본인이 사상이라고 말해서 들었는데 본인이 모를까? 황당했지. 이게 뭔가 아니구나. 그 안에서 뭔가 다른 게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인식하고 깨닫고 김영환이 주사파에서 자기 빠져나오면서 북한 민주화운동 한다고. 이건 아니다. 해체를 못 시켰지. 너무 많이 퍼져버려가.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김일성이 이해를 못했다 이거예요. 주체 철학이 67년부터 72년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체문의 이론을 이때 이걸 만들어 놓고 북한이 주체사상 국가라는 건 선포는 해놨는데 북한 주민들한테 어떻게 이 철학을 가르치냐고요. 막수주의 하나 가르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막수주의라고 그러면서 이게 또 요거랑 좀 다른 주체 철학을 말해놓으면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때 김정일이 얼마나 똑똑했냐면 원래 김일성이 김정일을 후계자라고 쓰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근데 김정일이 아주 야무지게 하고 김일성을 감동시킨 거예요, 옆에서. 원래 김일성의 동생이 김영주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 러시아에 가갖고 그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야. 그 자기 형보다도 그 동생 김영주가 더 똑똑한 사람이지. 그런데 김정일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수령되는 게 아니라 자기 그 작은 아버지가 수령될 것 같은 자기 아버지를 밀어내고 자기가 수령자리에 올라쓴 건데 보통 이게 똑똑한 거 야무진 사람이 아니면 못하죠. 근데 그때 김정일이 가만히 보니까 아하, 이거 북한 주민들을 설득하는 거는 시, 소설, 수필, 영화 이런 걸 만들어서 감동을 시켜서 이 사상의 내용만 들어가면 되고 모든 교과서 가르치는 내용에다가 주체 사상의 내용을 담아서 가르치면 되겠구나. 요 생각을 한 게 김정일이에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실천을 하면서 주체 문해론이라는 걸 가지고 북한 사람들한테 그 사상적인 주체 철학적 내용을 스며들게 만드는 거예요. 삶 속에 다 이해되게. 그러니까 북한에서 주체 사상에 안 오염되려면 사상화되지 않으면 딱 하나 있어요. 공부 안 하면 돼. 아무것도 안 하면 돼. 근데 또 북한에서는 당연히 공부를 시켜서 다 남한보다 더 빠르게 한글을 다 깨우치게 만든 게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하면 주체 사상화되게 만든 게 이게 주체 문해론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김정일이 74년부터 85년까지 주체 성숙기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김정일의 수령 절대지 유일사상 체계 10대 원칙을 이 내용을 북한 주민들한테 계속 강화시켰어요. 여러분 그 북한에서 김정은이 그 장성택을 죽일 때 무슨 법으로 죽인지 아십니까? 장성택이 헌법을 어겼겠습니까? 헌법도 안 어겼고 노동당 규약 어겼겠습니까? 어길 사람이 아니죠. 자기가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럼 장성택을 뭘로 죽였습니까? 유일사상 10대 원칙에 어긋났다는 거야. 감히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어겼다. 그러니까 죽여도 돼. 북한 주민들 그 정도면 죽여도 돼. 이게 남한하고 북한하고 다른 거예요. 북한 사람은 유일사상 10대 원칙으로 세뇌당한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요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주체 확립기라는 게 북한이 주체 사상이 북한 내부에서 수령 절대주의를 만들 때 결정적으로 주체 철학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 와갖고 사회 속에 정치체제, 김정일 정치체제 속에 스며든 게 1986년이에요. 북한은 1986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질 정도로 1986년에 중요한 게 선포돼요. 북한 땅에. 그게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이에요. 이게 주체 철학에는 있어요. 이 내용을 북한 정치 체계에다가 확 심어놓으면서 수령을 완전히 우상화시키는, 수령을 절대적인 나라로 절대적으로 섬기는 수령 절대주의를 확립한 때가 이때예요. 북한 체제 쫙 연구해 보면. 그리고 이때부터 영생론 얘기하고 사회주의 대가정론을 더 확장시키고 조선민족제일주의, 우리식 제일주의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97년부터 2011년까지는 붉은기 사상, 강성대국론, 성군정치, 주체문헌에서 종자론 이런 거 얘기하면서 계속 이 주체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 통치기, 철학기, 성숙기, 확립기, 표현기, 그리고 지금 현재 김정은이 하고 있는 거는 이 주체 사상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주의다, 인민대중 제일주의다 이런 걸 하면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이게 북한의 주체 통치 안에 주체 사상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그래서 주체 사상 다 공부한 사람은 북한 체제 전체를 다 알게 돼 있어요. 야, 여기까지도 꽤 많이 어려운 거 이해를 하고 넘어오신 거예요. 주체 통치 이제 배경부터 이제 보면, 일단 주체 통치, 김일성이 주체 통치할 때는 탈소련, 엥겔스의 노선 선택, 김일성이 제일 걱정했던 게 공산주의 국가 가운데서도 자기 식으로 마음대로 공산주의 한다고 한 나라가 유고슬라비아예요. 티토가. 그래갖고 공산주의 국가 가운데서 왕따를 당했어요. 티토가. 그 유고슬라비아 민족주의 공산주의를 안 만든다니까 스탈린을 중심으로 공산주의가 다 연합을 했는데, 그 연합된 하나된 공산주의 체제에서 이 티토주의 유고슬라비아를 제거시켜버렸어. 같은 공산주의인데 너희는 공산주의 아니야. 김일성은 이거 당할까봐 엄청 조심한 사람이야. 야, 나는 막스 레닌주의다. 계속 그 주장하면서 나는 막스주의를 안 떠났다. 같은 공산주의 국가하고 우리는 한편이다. 이걸 만들려고 김일성이 노심초사하면서 이걸 늘 생각했던 사람이거든. 근데 내적 배경은 수령 독재론 못 쓰게 하니까 위기 때문에, 경제 위기 때문에 한국전쟁 책임 전가시키면서 누군가 제거하려고 남한과 그러니까 체제 경쟁의 부담이 있으니까 1인 독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게 주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주체 통치의 김일성의 정치 아까 얘기를 했었어요. 이 내용들. 자, 화면을 쫙 보세요. 이 아까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죠? 자, 그다음에 주체 통치를 위한 정책은 뭐했냐? 청산이, 천리마 운동 이런 거, 대한의 사업체계 이런 거 했어요. 이게 다 설명하려면 개인 시간 좀 걸리면서 할 수는 있는데, 이건 이 시간에는 사상 얘기하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제가 이런 걸 하면서 아, 군중 동원을 했구나. 그리고 북한 주민을 사회주의로 묶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종교관이라는 건 막스주의, 엥겔스주의 종교관은 똑같아요. 김일성이. 그래서 마르크스 종교관은 뭐냐면 종교적 교리를 허위로 간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면 반드시 종교는 소멸된다고 믿고 종교는 아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김일성은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부터 1958년까지 가장 많은 기독교인을 잡아 죽였어. 집사급 이상 되는 건 개정도 안 되니까 저거는 수용소에 쳐넣든지, 저건 말이 안 통한다. 1967년 8년쯤 됐을 때 김일성이 뭐라고 말하냐면, 북한에 기독교든 불교든 종교라고 하는 미신을 믿는 놈이 하나도 있느냐, 이거 큰 소리 칠 정도로, 그 정도로 모든 종교를 갖다 다 쓸어온, 이게 막스주의 종교관에 의해서 했던 거예요. 공산주의 막스주의. 근데 바뀌어요. 북한에 느닷없이 신학교가 개설되고 느닷없이 봉숙교회 7개가 세워지고 막 이런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일단 주체 통치기 평가를 해보면요, 자주적 정신, 창조적 정신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좀 다 황당한 얘기들이죠. 자, 주체 철학기 황장엽이 달천 휴양소하고 연풍 휴양소 김일성이 내준 데 들어가고 1967년부터 얘기했는데, 이제 주체 사상 얘기할게요. 주체 철학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황장엽이 김일성이 지금 주체 철학을 만들어 오라고 그러는데, 막스주의는 처음부터 눈에 보이는 세계만 믿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안 믿는다. 유물론이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먹고 모든 물질 세계는 자본론에서, 그러니까 막스주의 자본론에서 쓴 거예요. 모든 물질 세계는 계약 관계에 의해서 변화 이동이 된다. 내가 이 컵을 하나, 이제 이걸 내가 구입하려고 하면 내가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 계약 관계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얼마짜리인데 내가 이거 얼마 줬을 때 이건 내가 내 걸로 살 수가 있다. 이런 모든 사회 시스템이 다 계약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강의하는데 저는 여러분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 시간에 강의를 해주면 강사료는 이렇게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계약 관계에 의해서 강의를 하잖아요. 인간이 사는 모든 데는 이 계약 관계에서 움직여진다. 이게 막스주의가 얘기하는, 자본론에서 얘기하는 계약론이에요. 황장엽이 이거 고민을 한 거예요. 야, 이걸 뛰어넘는 사상을 갖고 오라. 유물론적 변증법, 이 관계가 정반합의 변증법에 의해서 계속 바뀌면서 진화된다. 이게 이 막스주의인데 이걸 뛰어넘는 사상을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북한에서 홍수가 난 적이 있었대요. 평양에. 홍수가 나니까 홍수 안에 그 보통강이 물이 흐르는데 사람이, 여자가, 엄마가 애를 안고 둥둥둥둥 떠내려오더래. 떠내려오니까 이 황장님이 쳐도 어이구 저 엄마 큰일 났네. 그러니까 다리 난간에서 사람들이 서갖고 그 엄마하고 애를 구출하려고 막 손을 내밀면서 잡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손을 내밀면 애가 떨어져서 죽겠더래.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 엄마가 애를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집어 던지더래. 그 위에 사람이 애는 붙잡아갖고 살렸는데 엄마는 다리 밑으로 죽어 떨어가면서 죽는데, 이걸 보면서 황장엽이 막스 틀렸다. 모든 것은 계약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하지만 저 엄마하고 저 애는 무슨 계약을 맺었나? 어떤 계약을 맺으면 자기가 죽으면서 하는 계약이 있겠나? 내가 살자고 계약을 하지. 그러니까 모든 것은 계약에 의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엄마의 사랑, 엄마의 마음이다. 이게 유신론이에요. 인간이 가장 고상하고 위대한 거는 인본주의. 인간이 위대한 이유는 유물론적 변증법에 의해서 진화됐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라, 인간 안에는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마음이 위대하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진화의 꼭지점에 있는 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다. 이걸 깨닫고 나서 본인이 좋아갖고 이야 이거다 그러고 철학 체계를 만든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기독교식으로 설명해 볼까요? 주체 철학 내용은 이런 거예요.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는 개인주의가 아니고 사회주의다. 사회주의는 인간과 인간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기본은 믿음이다. 가장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사상이 만들어지는 기반에는 신뢰, 믿음이 기본으로 있어야 한다.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게 믿음에 의한 사상이다. 그리고 반드시 인간은 똑똑하기 때문에 진화되고, 인간 낙관주의 진화되고 진화돼서 이 자본주의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있고 잉여재산을 착취하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평등한 세상으로 올 거다. 지상 낙원 같은 세상으로 올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게 주체 철학이야. 제가 지금 얼굴을 다 못 봐서 어떤 표정인지 모르겠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게 주체 철학이라고. 기독교인들은 이런 사상 얘기하면 오 위대한 사상이라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들어보면 너무나 위대한 사상이야. 김영환이 빠질 만한 사상이야.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사랑이에요. 지금 김정은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내가 북한 인민 대중, 북한 주민을 사랑한다예요. 수령님은 어떤 존재야? 사랑의 화신이야. 그 수령이 자기 먹을 약을, 자기 코로나 때 자기 약을 1호 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북한의 수령 약을 황해도에 전염병 걸린 데다가 약을 자기 부인하고 보면서 내려 보내주니까 이 제 타이틀이 뭐예요? 수령님이 사랑의 불사약을 내려주셔갖고 그 약을 먹고 자기들이 낫다는 거 아니야. 그런 눈물을 펑펑 흘리는 내용을 그냥 방송에 내보내잖아요. 북한에서 주체 철학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제 뒤에 또 한 번 더 이걸 설명할 거예요. 황장엽이 이 주체 사상에 대한 내용을, 철학적인 내용을 이분이 딱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의식성이라는 말을 하나 더 붙여요. 김일성이 자주성, 찬성 얘기한 거에다가. 자, 그리고 이 주체 사상이란 사랑이나 믿음을 중시하는 주체 사상. 그러니까 북한의 주체 사상은 믿음, 소망, 사랑을 엄청 중요 여깁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고, 김정일은 그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에 극복할 수 있도록 소망의 인내를 이룬 존재고, 지금 현재 김정은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거야. 이 말도 알아들으십니까?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집사님 중에 그런 말이 성경에 나오나 안 나오나 잘 모르실 것 같아요. 확인해 보세요. 이게 성경에 나오나 안 나오나. 제가 지금 성경 얘기한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이걸 지금 다 사람들의 사역 속에 쓰고 있는 것들이에요. 주체성숙 그 확립기인데 김정일이 주체 문해론 가지고 했다 그런 논문 발표하고 사회주의 대가정까지 나왔다. 이거 아까 쭉 설명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이제 화면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사진 찍는 사람은 찍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주체 철학에 대한 주체 사상을 평가해 보는 거예요. 예. 이 주체 사상 발표하고 난 다음에 북한에서 1970년대부터 평양신학교 개원합니다. 교회고 뭐고 다 없애라고 그러더니 주체 사상 딱 나오자마자 평양신학교 다시 시작하고요. 목사들 다시 배출하기 시작했고요. 성경책 북한에서 인쇄해갖고 1만 부 북한 기독교에다 배포하고요. 이 일이 이전에 그렇게 다 잡아 죽이다가 느닷없이 이게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 주체 사상 안에서 모든 종교는 하나로 내가 품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황장엽이 김일성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 자기가 미국의 어떤 휘튼 대학인가 갔더니 거기서 교수가 자기 철학을 쫙 얘기했더니 당신의 사상 안에서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될 수 있겠군요. 이렇게 말을 해줬대. 그래갖고 본인이 신이 나갖고 놀라운 건 남한에 와서도 제가 가서 공부할 때도요. 천도교 신자 있고 불교 신자 있고 기독교 신자 있으면 다 전도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황장엽이 죽는 날까지 안 받아들여요. 천도교인이 말하면 인내천 사상. 내가 말하는 게 바로 그 주체 철학이 바로 그겁니다. 인본주의 철학이 그겁니다. 천도교를 끌어안아. 불교에서 자비 말하면 바로 그겁니다. 그 자비심을 가지고 이게 하나를 돼야 된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고 당신을 사랑하시는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내 사상이 그겁니다. 이래. 자기 사상 안에 다 하나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그때부터 종교에 대한 태도를 바꿔요. 내가 통일을 시킬 때 종교인들을 내가 다 끌어안을 수 있구나. 이 주체 사상 안에서 다 끌어안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종교를 지금 봉수신학교나 공수교회 7개개 이런 거 막 세우는 거예요. 조선 그리스도 연맹 만들고 남조선 혁명을 위해서 혁명 기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남한의 목사들 불러들여서 만나고 회에 있는 목사들 만나고 막 이러면서 활동을 했던 거예요. 시간은 지금 거의 다 돼간 것 같은데 조금 더 해야 되겠죠. 뭔가 끝을 더 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박사님 김정일의 좀 주체 더 사상 시간 여유 배경은 있습니다. 필요하셔도 됩니다. 조금 더 할까요? 예, 예. 네. 어렵지 않으시죠? 지금 제가 어려우시면 어렵다고 손 드세요. 나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화면으로. 그러니까 손 드시면 어려워하시는구나. 그런데 더 쉽게 하겠습니다.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뭐길래 북한에서 주체사상하면 이 얘기만 할까? 내용을 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유일사상 10대 원칙 치시면요. 항목까지 쫙 자세히 나오니까 잠깐 읽어보세요. 이걸 제가 정리를 하니까 이런 거예요. 1조 내용은 수령을 일색화. 북한 전체는 수령에 의해서 하나가 되게 만들라요. 2조는 수령 경배와. 무조건 수령에 다른 어떤 대상도 경배하면 안 된다. 태영호 공사한테 지금 태영호 의원한테 사람들이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자꾸 질문하니까 태영호 공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는 노동당 당 규약에 수령 외에는 어떤 존재도 믿으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헌법보다 상위법이 노동당 규약인데 노동당 규약에 수령만 믿어야 된다. 유일사상 10대 원칙에 수령만 경배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종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태영호 공사가 알아들으라고 얘기해. 무슨 종교 자유가 있냐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는 명목상 붙어 있는 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3조가 수령 절대화예요. 수령은 절대적 존재다. 상대로 비교할 수는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북한 안에서. 4조는 뭐냐면 이 절대적인 수령이 말하는 건 이해가 안 되고 어떤 교실을 해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무조건 믿어라요. 믿으면 알게 된다. 이게 수령 신조화예요. 수령 교시화라는 건 수령의 교시는 집행의 무조건성이라는 말을 붙여놨어요. 수령이 한번 말한 건 무조건 순종해라. 수령 중심화는 수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 수령 영생화라고 하는 거는 북한 주민들은 당성을 강화시켜서 노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지고 영성, 수령의 영성에 의해서 수령 형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8조는 수령 생명화는
북한 주민은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에 의해서 한 생명체다.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라는 사회를 만든 건 수령님이고 수령님에 의해서 만들었으니까 수령님에 만들어진 그 공동체는 살아있는 생명체고 북한 수령은 북한의 머리가 되고 북한 주민은 지체로서 머리와 지체로서 한 관계를 묶어 있다. 이게 사회정책 생명체론이에요. 이건 목사님들은 다 알아요. 전도사님들도 알고 교인들도 다 알아.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지체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이게 사회정책 생명체론하고 같은 표현법이에요. 다 알아들으셔야 돼. 이게 지금 이걸 제가 또 다시 설명하고 있으면 안 되지. 바로 알아들으셨어야지. 북한이 지금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령 영도화, 수령 세습화, 이거 김정은이 백두혈통이라는 걸 만들면서 이제 완전히 김일성 집안 아니면 수령이 안 되게 만들었어요. 이게 유일사상 10대 원칙의 내용입니다. 사회정책 생명체론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거기다가 사회유기체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리고 사회주의 대가정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버이가 아니라 수령이 어버이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그 개인 집이 아니라 사회정책 생명체론은 사회주의 대가정론을 얘기하면서 북한 전체는 한 가정이다. 어버이는 한 명뿐이 없다. 효도를 하듯이 섬겨야 될 수령님만 섬겨야 돼. 이게 사회주의 대가정론이에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자기 집에다가 다 어버이 사진으로 수령 사진 갖다 놓는 거예요. 김정일의 수령 절대주의 체제, 이 체제가 이 체제를 김정일이 이걸 주체 사상이라고 하면서 북한 주민들한테 만들어내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강화를 시켰죠. 체제 보위를 위해서. 이 파워포인트 내용만 보세요. 쫙. 그 다음에 주체 표현기에 들어가서 주체문의 종자론 이런 것도 얘기한 게 모든 시, 소설, 수필 모든 종자론이 문해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걸 하든지 이걸 문학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뭐 사업을 하든지 뭐 경영 정치를 하든지 군대를 하든지 모든 종자론을 한다는 건 수령의 정신과 사상과 이념과 가치가 표현된 걸 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모든 걸 풀어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수령 절대주의 기독교랑 비교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죠. 아까 지금까지 공부한 주체사상 내용만 봐도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은 기독교 교회론하고 같고요. 유기체론은 유기체적 공동체로서의 교회 얘기하고 같고요. 북한에서 김일성이 죽었을 때 김정일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 이게 유훈통치예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던 말이야. 수령 교시와 말씀과 지시 이게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고요. 북한에서 생활총화가 남한에서 예배보다 더 강합니다. 생활총화가 4시간씩 생활총화합니다. 토요일날 8시간씩 하고. 김일성 혁명사상연구실이 45만 개가 있어요. 한국교회 5만 개 교회 7만 개 교회 가지고 북한의 혁명사상연구실 45만 개가 주체 사상화시킨 걸 따라잡아야 되는 거죠. 수령에서 김일성 수령은 이 사회 정치적 생명체를 북한에서는 2번 태어난다고 그래야 돼요. 육체는 육체의 아버지 내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사회 정치적 생명은 수령님으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북한의 사회에서 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생명보다 사회 정치적 생명이 더 소중하다. 사회 정치적 생명은 육체는 죽지만 사회 정치적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영생론이에요. 기독교인이 이 말 못 알아듣습니까? 이게 주체사, 이게 영생론이고 그러면서 탑을 세우는 게 김일성, 김정일 수령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 걸 과시하려면 어떻게 돼? 죽은 시체도 썩지 않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성지순례를 시키면서 이걸 또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제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성군 정치는 이 주체 사상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용은. 그리고 김정일 수령 절대주의 평가 황정입이 한 말이에요. 스탈린 독재보다 10배는 더 계약한 독재를 김일성 역사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기했는 생각해 볼 때 김일성주의를 제창한다는 것은 참 가소롭기 그지없는 일이다. 남한에 와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서 지금 만들어냈던 것들 김정은 정권 세습을 하자마자 자기는 제일 먼저 유일사상 10대 원칙부터 손봤어.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이 수령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그러니까 아예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바꿔. 유일사상 10대 원칙은 수령만 바꿀 수 있어요. 주체사상은 수령만 해석할 수 있어요. 북한에서 어떤 사람도 해석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석하면 그게 법이야. 마치 이런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해석 못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책은 성령의 조명을 입은 사람들이 해석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철학 가지고 아무리 성경 해석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 주체 사상은 수령만 알 수 있어. 수령만이 유일 사상 10대 원칙을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세습 독재를 김정은이 완성시켜 놨어요. 그리고 그 영생 김일성 동지는 영생불멸의 주체 사상을 창시하고 김정일 동지는 주체 사상 자주시대의 현 지도 사상을 심화 발전시키고 자기는 주체 사상 교양을 강화시키고 있다. 조선노동당이라고는 이제 자기 이름 들어갈 자리에 김정은이 내용 잘 보세요. 김일성은 창조자야. 김정일은 심화 발전시킨 예수와 같은 존재야. 자신은 성령과 같이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것처럼 자기는 사상교양을 강화시키는 자야. 지금 누구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너무 잘 보여요. 북한이. 김정은이 수령 우상화를 위해서 태양궁전법을 제정했는데 그 제정한 내용 보면요. 태양궁전 복원하면서 북한의 목자를 수령이 되게 만들었어요. 화면만 보세요. 이게 금수산 태양궁전 이제 여러분이 순례 간 거예요. 가면 이 활짝 웃고 있는 김일성, 김정일 수령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을 만날 거예요. 이 수령 태양상 앞에서 이 자비하신 수령님 앞에 인사를 해. 그럼 바로 동상이 나타나. 어마어마한 동상이지 크기야. 여기 가서 한번 절을 해. 그 다음에 이 죽어있는 김일성, 김정일을 시신을 가서 보는데 움직이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봐야 되기 때문에 멈춰서서 보면 바로 숙청당해요. 자기가 걸어가면서 쫙 옆으로 봐야 돼. 그리고 지나갔어요. 가면 이 수령님을 만났어. 지성소에 들어가서 수령님을 만났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신을 만났으니 울음홀에 들어가서 울어야 돼. 그 하여 같은 은혜로 이 북조선을 만든 수령님 앞에 가서 한바탕 울어. 울고 난 다음에 김일성 주체사상 로작관에 들어가서 이런 엄청난 사상을 만드신 수령님을 찬양해. 그러고 난 다음에 사적관에 가서 그 업적들을 다시 돌아보고 그 수령님을 향해서 전 세계에서 보는 훈장들을 다 보면서 위대하신 수령님을 찬양하고 나오는 게 이게 북한에서 금수산 태양궁전 순례하는 거예요. 보고 했나 한번 보세요. 다. 이 운영 비용만 있었으면요.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에 북조선 인민, 북한에 사는 사람 굶어 죽지 않았어요. 더 성전 만들면서 북한 사람 250만 굶어 죽인 거예요. 북한에서. 이걸 선택한 거예요. 김정일이. 그리고 김정은이 그걸 성전화 시킨 거예요. 북조선 사람들한테. 북한에서 70년 동안 국가 예산 40%를 이 우상화 작업에 썼어요. 이 돈만 안 썼어도 북한 저렇게 망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이런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 저 돈 비용들을 쓴 거죠. 그리고 이 어버이 수령을 만든 사회주의 대가족론 만들고 수령 배지 달게 만들고 저 수령 배지 만든 건요. 수령님을 가슴에 모시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북한에 갔다가 저 배지도 보고 저 배지 뭐냐고 손가락질했다 내가 숙청당할 뻔했잖아. 나도. 저랑 친한 사람이 내가 그 배지가 뭐냐고 난 배지인 줄 알고 배지가 뭐냐고 봤더니 수령님한테 손가락질했다. 제가 죽을 뻔했어요. 북한 갔다. 이 동상 32,000개 만들어 놓고 있고 영생탑 3,200개 만들어 놓고 김일성 죽고 나니까 다시 저거 지우고 김일성, 김정일 같이 집어넣느냐고 엄청난 돈 들이고 이런 데서 혁명사상연구소에서 북조선 인민들을 사상화시키고 있고 태양궁전 내용을 보니까 완전 성지가 영원히 보존해야 될 것이라고 아예 헌법 5장 40조 항으로 저걸 다 써놨어요. 북한이 헌법에 저걸 만들어놨어요. 태양법을. 주체사상이 뭐냐? 인민대중 제일주의다.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령 세습 신화를 계속 옹호하고 만들고 있고 김일성은 불멸의 역사라고 하는 수령 총선을 만들었어요. 지금 현재 한 40건이 넘었어요. 김정일은 불멸의 항도 30건 넘었어요. 김정은은 불멸의 여정이라고 했고 자기가 이제 이 수령의 자리에 섰으니까 이제 수령이라고 그러면서 부흥이라고 하는 총서를 처음 1권이 제목이야. 이제 자기가 북한에 부흥시키겠다는 거예요. 김정일. 이게 총소예요. 북한에서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노동신문에서 총소에 대한 얘기를 생활에 참된 교과서 혁명의 무기가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해놨어요. 김정은의 정치 이 내용들, 주체사상, 역대 수령의 주체사상 강조점 아까 얘기한 대로 김일성은 북조선 그 가난한 사람들을 철마 행군시키고 대한의 사업체계 막 주장하고 이러면서 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수령이 나를 믿어라. 믿고 따라갔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자예요. 그리고 나라가 다 망했는데 김정일, 다른 사람은 다 망한다고 하는데 안 망했어. 그리고 또 김정일이 끝까지 지켰어. 소망 중에 인내하게 만들면서 절대적인 충성을, 성문사상을 만들면서 소망의 인내를 완수한 자야. 김정은이 지금 세습 통치를 얘기하면서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얘기하면 북조선 주민 앞에서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감동을 시키고, 그래서 홍수 났다 그러면 그 집차 타고 막 따라가서 막 팔 걷어붙이고 막 이러고 이러면서 북한 사람들한테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자로 김정은이 자기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요. 제가 지금 기독교인이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딴 종교인들한테 설명하려면 지금 엄청 힘듭니다. 이거 다 성경 얘기 다 해야 돼. 왜 이걸 이렇게 쓰는지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런 내용 하기는 좀 힘들지만 어쨌든 이렇게 상비약까지 주면서 얘기를 하죠. 이 사랑의 불사를 갖고 고마워서 울잖아요. 조선중앙TV에서 나왔던 거예요. 주체 사상이 북한 사람들이 다 새빨갛지 않습니다. 375만 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충성분자들. 성실분자도 자기 이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북한 선교를 하려면 이 계층을 분류해놓고 이 계층에 따른 선교 전략을 다른 걸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면화 실태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성실분자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회의론자, 반대론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이런 공부를 하면서 이 북한의 수령 절대주의를 내면화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바꿔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하시면서 북한 선교나 꿈을 꿔야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지금까지 공부한 걸 한마디로 정리시키겠습니다. 황장엽이 자기가 주체 철학을 딱 만들고 유레카를 외치면 너무 좋아서 시를 썼어. 북한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시 써요. 김일성이 괜히 부르조아들이 같이 시 쓰지 말고 초등학교 5학년 정도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시를 써라 그래갖고, 북한에서 시 쓰려면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 다 이해할 수 있게 써야 돼. 나 뜨겁게 시를 써. 너무 쉽게 써. 예술성은 없지만 사상성은 담기게 쓰기만 하면 유명한 시예요, 북한에서. 그래서 웬만하면 감동하면 시 쓴다고 그래. 황장엽도 시를 썼어요. 제가 시 전체 보니까 그중에 요것만 내가 뽑은 거예요. 요게 북한에서 말하는 황장엽의 주체 철학과 김정일이 주장했던 수령 절대주의와 기독교를 비교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황장엽의 주체 철학은 사람이 최고다는 거예요. 사람, 그대는 만능의 힘을 지닌 우주의 주인, 오직 그대만이 머나먼 고난의 행군 이겨내고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주었고, 오직 그대만이 쓸쓸하던 이 세계와 기쁨과 희망을 주고 값없던 세계에 영원한 생명을 주었거늘 그대가 못해낼 일이 있으랴. 그대 영원한 인생의 봄도 꽃피울 수 있으리. 영생하는 인민의 낙원도 안아올 수 있으리. 요거는 주체 철학이에요. 요 사람이라는 자리에다가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유일하게 완전한 사람은 수령 한 분뿐이 없어. 그래서 북한 모든 주민들은 이 수령 형상이 있을 때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자리에다가 수령을 집어넣은 게 김정일이에요. 자, 김정일의 수령 절대주의가 뭔가? 북한에서 말하는 수령 절대주의는 사람 자리에다 수령을 집어넣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수령, 그대는 만능의 힘을 지닌 우주의 주인, 오직 수령만이 머나먼 고난의 행군 이겨내고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주었고, 오직 수령만이 쓸쓸하던 이 세계에 기쁨과 희망을 주고 값없던 세계에 영원한 생명을 주었거늘 그대가 못해낼 일이 있으랴. 수령, 영원한 인생의 몸도 꽃피울 수 있으리. 영생하는 인민의 낙원도 안아올 수 있으리. 이게 지금 북한에서 말하는 수령이에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한테 물으면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그게 우리 수령님이에요, 이런다고 다. 자, 이제 하나만 더 해보세요. 제가 이걸 이렇게 바꿔 읽는 순간 여러분들은 다 아멘 할 거예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야. 진짜 하나나 안 하나 입을 꾹 다물고 아멘이 안 나오나 나오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만능의 힘을 지닌 우주의 주인. 아직은 입 다물고 계시네. 오직 예수님만이 머나먼 고난의 행군 이겨내고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줬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 쓸쓸하던 세계에 기쁨과 희망을 주고 값없던 세계에 영원한 생명을 주었거늘. 아직도 아멘이 안 되세요? 예수님이 못해낼 일이 있으랴. 예수님 영원한 인생의 몸도 꽃피울 수 있으리. 영생하는 인민의 낙원도 안아올 수 있으리. 아멘이잖아요. 그 이제 교수님 비교되지. 이따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가 비교되냐. 지금 자, 보세요. 북한의
주체 철학으로서의 인간 중심주의 철학, 수령 절대주로서의 주체 사상. 이 사상은 기독교 사상과 맞싸움하고 있는 싸움이에요. 정면 싸움을,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이 주체 사상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 통일의 그 장애가 되는 이 사상은, 주체 사상 이론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 안에서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주체 사상에 대한 얘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1시간 분량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분량인데요. 이렇게 해주신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예한 집사님. 네, 네, 송 교수님, 그 열강 잘 들었습니다. 기초적으로 먼저 한두 가지를 먼저 질문 드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 정도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교수님이 그 열강해 주신 내용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강의 제목이 북한 정치 사상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라고 하셨고, 교수님이 또 크리스찬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체 사상과 기독교적 사상, 즉 성경을 비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는 저 접근법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기독교적 시각에서 주체 사상을 보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1시간 동안 말씀하신 거지. 기독교적 주체 사상 시각, 주체 사상 시각에서 기독교를 바라보자고 하는 것인지요. 그것이, 그러니까, 관점의 우선순위가 좀 매우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황장엽 씨가 인본주의라는 말을 썼는지 아니면 인간 중심 철학이라는 말을 썼는지, 제 기억으로는 인본주의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씀씀이에 있어서 일단 그 두 가지를 구분을 해주시면 다음 저의 그 속에 있는 질문을 좀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소리 들리죠? 예, 들립니다. 예. 하워링이 아까 좀 났는데 강의 주제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이 다 기독교적 관점, 북한 선교나 목적 자체가 북한 선교고,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신학에 대한 공부도 했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주체 철학도 공부했고, 제가 정치학 박사니까 북한 정치에 관한 공부도 했어요. 정치 사상만 가지고, 그냥 일반 정치 사상적 이론 가지고 주체 사상을 설명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이니까 우리는 기독교로 북한 주체 사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 사상의 내용이, 북한의 주체 사상이 어느 하나의 사상이 아니라 북한에서 통치 수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주체 사상이 사상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북한을 통치하는 사상으로 쓰여졌던 거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전체를 쫙 사상적 통찰을 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황장엽이 남한에 내려왔을 때, 남한에서 교육을 할 때 이분이 얘기한 건 인간 중심 철학을 얘기한 거예요. 북한 안에 있을 때는 인간 중심 철학이 아니라 주체 사상을 그걸로 말한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주체 사상, 북한 내부에서는, 북한에선 그런데 자기는 인간 중심 철학이었었다. 북한에서 김일성이 요구한 건 주체 사상이지 인간 중심 철학을 말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남한에 와서 사실은 나는 인간 중심 철학으로 그것을 얘기한 거다. 근데 주체 사상이나 인본주의 철학이나 똑같이 인간 중심 철학이나 그 내용이 신에 대해서, 아까 주체 사상 정의를 할 때도 하느님이 북한의 혁명과 건설을 추동할 수는 없다 하고 하나님께 대한 대응하는 거니까 신본주의자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북한의 주체 사상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철저한 인본주의자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과 대응하는 사상.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은 계시다고 믿는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유사한 게 너무 많다. 처음으로 이걸 연구한 사람이 통일연구원에서 공부를 한 사람 가운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었고, 지금 통일평화연구원 서울대학교에 있는 김병로 박사가
북한의 주체 사상에 대해서 쭉 공부하다 보니까 기독교하고 너무 유사하니까 아니 이럴 수가 이분은 신학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닌 분이에요. 그냥 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온 분인데도 통일연구원에서 있다가 북한에 대한 종교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너무 유사하니까 교리적으로도 유사하네 이러면서 이분이 처음으로 북한의 주체 사상을 일반 통일연구원에서 연구할 때 이걸 논문으로 써요. 논문으로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북한을 주체 사상을 이해할 때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읽어서 이해하고 알고 있죠. 그래서 저는 제가 또다시 북한을 연구해보고 황정영을 만나서 공부해보니까 역시 북한의 주체 사상은 이런 맥락을 갖고 있더라.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네. 집사님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박예환 집사님. 아까 질문을 또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 네, 그 문제 제기 겸 마무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시간 동안 말씀 들었는데요. 그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자연적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 교수님께서 하신 건 모순의 그 철학인데 이렇게 영구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는가? 3대 세습이 가능될 정도로 그리고 저렇게 경제적으로도 약하고 모든 부분이 약해졌는데 왜 저렇게 망하지 않고 가느냐라는 궁금증이 삼척동자라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게 기독교와 비교를 한다는 비교가 아니고요. 사실은 기독교의 최고의 원리를 정치적으로 변형시킨 국가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아까 교수님도 다윗 시스템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그 성경 속의 삼위일체 원리, 성부, 성자, 성령의 원리를 수령, 인민대중, 그다음에 단군국가, 삼위일체 원리로 해서 국가 시스템으로 변형시켜서 적용해버리면 이건 반영구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고요. 다음 이것이 역사화가 됐고 그게 사회 생명체론이든 뭐든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이든 뭐든 다 이것이 역사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결국에는 핵무력으로 진화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무력은 김일성 주체사상의 물리적 구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 지점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네, 아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잘하는 분 많이 못 만났어요. 오늘 질문 수준 높습니다. 아주 잘 정확하게 보셨어요.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셨고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왜 안 망하느냐? 지금 고려대학교 북한학 교수로 계신 분 가운데 송봉선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황정엽 저랑 같이 만나서 공부했거든요. 얘기하고 다음에 이분이 국가정보원으로 평생 일을 한 분이에요. 은퇴를 했어요. 국정원에서 일하면서 북한을 들여다보니까 이건 완전히 경제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망했는데 왜 안 망할까? 좀 무너져야 되는데 왜 안 무너질까? 이걸 본인이 고민해갖고 국정에서 나오자마자 아주대학교인가 인하대학교 가갖고 박사학위 논문이 뭐였냐면 북한 체제는 무너져야 되는데 왜 안 무너지느냐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박사 논문을 통과시켰어. 그리고 저하고 같이 있을 때 저한테 질문한 게 자기가 봤을 때 자기는 자기 부인은 교회 집사님이고 자기는 뭐 교회 가긴 하지만 신자라기보다는 이슬람권 갔을 땐 이슬람 사원도 가봤대. 근데 자기가 봐서 느낀 게 북한이 거의 종교 수준의 신권 통치를 하는구나.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갖고 북한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뿐이 없대요. 수령을 신의 자리로 놓고 신권 통치를 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해도 견뎌내고 종교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어떤 단체에서 북한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했을 때 종교 국가로 봐야 된다. 세계 10대 종교 가운데 북한이 들어가고 교주가 김일성이고 그 수령 신이고 그리고 1900만의 신도를 품고 있는 국가가 북한이다. 이렇게 봐야지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제가 봐도 북한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경제적으로 분명히 무너졌어요. 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버티는 건데 군사력 갖고 핵무력 갖고 버티는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선택이죠. 그걸 선택과 동시에 북한은 이제는 회생이 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 빨리 포기하고 개혁 개방으로 나가야 되는데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아포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아포리아에 빠져 있기 때문에 헤쳐나올 길이 없어요. 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는 악순환 고리가 이 수령 절대주의, 우상화주의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핵무력을 플러스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라는 나라는
망하는 게 맞는데 종교화시켜서 지금 이 시스템을 공고화시키려고 그러고 그 뒷 배경 속에 각종 종교,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시스템을 이미 북한의 지도부 쪽은 알고 있고 그 체제, 수령 절대주의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걸 지금 어쨌든 간에 그 체제 속에 끄집어 넣어서 체제를 만들고 유지해 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에 이런 걸 보면 야 이거 종교가 됐으면 이거 영구히 가지 않겠냐, 이대로 가면 계속 끝까지 갈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사이비 종교야. 더 중요한 건 북한이 우상화 작업을 했어. 북한의 지하교인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본다면 우상 체제는 무너집니다. 그 측면에서 북한의 무너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북한 선교가 뭐냐고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그냥 영적 싸움이다. 영적 전투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승 목사님 질문 있으신데요. 질문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네, 그 말씀에 의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처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연결되는 그런 삼위일체적인 사역을 김일성, 김정일, 또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북한 사회에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면인데, 이 주체 사상 철학과 체계를 황장엽 씨가 이제 만들었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황장엽 씨가 만들 때부터 이런 성부, 성자, 성령처럼 3대 세습으로 이어지는 이 사상 체계를 그때부터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황장엽 씨가 그 이후 내려왔고 이렇게 됐는데, 그럼 그 이후 지금 김정은 같은 경우 훨씬 그 이후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체계를 그러면 이 사상적인 부분을 그 이후에 누가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이어서 만든 건지, 처음부터 그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알겠습니다. 만들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 만약에 그 이후에 만든 사람이 있다면 신학자가 만든 거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 정도인데,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북한이 하도 기독교와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어디가 어떻게 영향을 받았을까? 일단은 황장엽이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북한이라고 하는 주체 사상이 처음부터 김일성이 이런 거 주체 사상이다 말해놓고 한 게 아니라고요. 그때마다 통치할 때마다 자기가 수령 절대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덧붙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걸 더 자기의 필요한 걸 뽑아와서 그걸로 자기를 코스프레를 하든 뭐 하든 간에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유사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김정은에 대해서 연구할 때 김정은이 그렇게 뚱뚱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 흉내 내면서 그 모양도 바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외모만이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 수령이 일체다,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을 북한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 수령은 하나다예요. 그런데 3위로 존재하는 거죠. 김일성은 그럼 어떤 일을 했냐? 창조자 같은 일 했다. 근데 이런 거를 만든 게 아니고 제가 풀어낸 거예요. 제가 푼 거예요. 이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풀어온 거, 체제론으로 아까 구성주의라는 일 철학, 그 정치 체제로 국제 정치학 갖고 제가 풀지 않고 기독교적인 이해를 통해서 설명을 그렇게 해드린 거니까 누가 만든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히 기독교인들이 영향력을 줬을 거다. 북한의 노동당의 우당으로 있는 조선 그 사회주의 당이, 기독교 사회주의 당이 있잖아요. 이 사회주의 당의 그 당수가 북한에서 김일성의 스승이었던 강양훈 목사였어요. 강양훈 목사가 국가 부주석으로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국가 부주석으로 10년 동안 김일성 옆에 있으면서 수령님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일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그 시스템 속에 작동하지 않았겠나. 1968년도에 북한에서 국가를 재건하는데 기여한 사람들 가운데 감리교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이런 사람이 훈장을 받았어요. 아니 북한에서 기독교를 다 잡아 죽이는데 국가를 세우는데 기여한 사람으로 훈장을 준다니, 그게 무슨 기여를 했을까? 지금 말한 지금 이 기독교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방식을 이 사람들한테, 종교적인 방식을 처음에는 이렇게 종교하려고 하지 않았겠죠. 김일성도 그런 생각을 안 했겠죠. 그냥 내가 말한
아까 얘기했는 막스 레닌주의, 스탈린주의를 자기 구현하면서 수령 절대주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기여가 되는 게 기독교든 다른 종교든 도움만 된다면 다 끄집어 들고 와서 정치 체제 안에 담아놓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북한이 만들어져 간 거고 지금도 여전히 북한에서는 조선기독교연맹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외적 활동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대외적으로 와서 막 얘기하잖아요. 주체사상에 대한 얘기도 하고 기독교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다 노동당원이에요. 통일전선부 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성경도 다 읽고 알고 있지만 얼마든지 여기서 어떤 내용이든지 끄집어와서 그때 맞춰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뭐 그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내용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지금도 진화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계속 뭔가는 다음 대안을 찾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면 김정은 3.1째 끝났으니까 더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꼭 기독교적 방식은 안 쓰겠죠. 또 다른 방식의 뭔가를 또 만들어서 4대 수령을 만들려고 하고 또 여자 수령도 만들어 놓을 수 있겠죠. 장군 과도기로. 아니면 교황 체제로 나갈 수도 있겠지. 마음대로 뭔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뭔가는 만들면서 계속 수령을 꼭지점으로 집어넣는 모든 시스템에서 가장 절대적인 권한과 권력을 가진 그래서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3대까지 갔으면 됐지 더 갈 생각을 한다는 게 야무진 생각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했을 때 더 못 간다 그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저 톡으로 질문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 주체 사상으로 볼 때 수령이 먼저라는 말이 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박사님. 네, 그게 정확한 북한 내부에서는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라고 할 때 사람을 어떻게 정의를 내느냐인데 이게 수령으로 보는 거예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추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나온다. 그럼 자기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하는구나. 근데 내가 나를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북한 체제 안에서 안 되는 거예요. 왜? 사회 정치적 생명체로 묶었기 때문에. 그 생명체에서는 뇌수가 수령이에요. 머리가 수령이니까 수령의 말이 곧 나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수령 형상화예요. 수령의 생각과 말과 의식과 모든 것들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바꿔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영성화, 예수 그리스도화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북한에서 수령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하는 건 북한 주민들도 탈북한 사람들은 안 따르지만 이제 남한에 와서 보니까 수령이 아니라 자기 운명이 내 운명은 내가 책임지는 거지 수령이 책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는데 요 말이 주체 철학이라는 거죠. 인간이 모든 걸 한다는 내용인데 이거는 안 받겠다 그런 내용이죠. 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참 아쉬운 것이 시간이 부족했어요. 제가 또 탈북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회적 관점에서 질문을 참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짧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저희가 광고도 해야 되고 소그룹 모임 잠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제가 감사합니다. 지금 네, 나가셔도 수고하셨습니다. 괜찮고요. 제가 전화를 따로 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박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